오늘은 청일 전쟁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국 일본의 전쟁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제국 일본의 전쟁은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즉 일본으로 봐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그 과정을 어떻게 군사력을 건설했고 또 어떠한 요인으로 전쟁이 발발했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조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열강들의 어떤 팽창 정책은 어떠했고 특히 일본이 우리 조선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강제로 병합을 해 나갔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제국 일본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모군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모군란의 1882년 7월에 발생했던 이모군란이 결국은 일본에게 군비 정강의 어떤 촉발 요인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82년 7월에 이제 구식군대가 신식군대와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흥선대원군과의 교감 속에서 병사들이 90군대 병사들이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당시에 신식군대 별기군의 훈련 교관했던 일본군 소위를 살해하고 또 당시 조선 주재 하나부사 공사가 인천항을 통해서 나가사키로 이렇게 도피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죠. 자, 이 이모군란 후에 바로 청국은 이홍장이 병력을 출동을 시켜서 흥선대원군을 체포해서 압송을 하고 명성황후, 나중에는 이제 명성황후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왕후민씨죠. 민비를 이제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들을 이제 정권의 어떤 세대 교체를 이루죠. 이게 이제 이모군란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모군란을 이런 결국은 제무포 조약을 청국과 일본이 체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제무포 조약은 여전히 일본이 청국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었죠. 물론 뭐 배상금을 조선이 50만 엔을 일본에 배상을 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지만 청국의 어떤 주도해서 일본이 결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여전히 조금 더 회복하지 못한 이런 사건으로 기결이 되면서 일본은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군비 정각, 청나라에 대한 군비 정각을 이제 해야 한다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군은 1,000명, 청국은 3,000명을 조선에 이제 주둔시킨다는 이런 조약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1884년에 김옥균 등 일본의 친일적인 어떤 계합파들에 의해서 일본의 주재 일본 공사하고 병력들의 지원을 받아서 갑신정변을 일으키죠. 그런데 사실 이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이제 끝나고요. 결국은 또 청국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 후에 한선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고 또 일본과 청국은 텐진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조선에서 이모군란 이후에 1,000명, 3,000명의 병력을 전부 다 철수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했고 앞으로 향후 조선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가 어떤 이유로도 양국 간에 병력을 출병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상호 통보를 해야 한다는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은 군비 정강을 가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군비 정강을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꾸준하게 군비 정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군비 정강이 청나라와 대등한 어떤 전력을 갖게 되었을 때 결국은 1894년에 청나라와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청일 전쟁의 발발 배경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청일 전쟁을 일본의 청나라를 공개가 당시에
아시아의 최고 강대국인 청나라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었던가라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정치학자 신현실주의자를 창시했던 이 케네스 월처 교수에 의하면요. 이 전쟁의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인간과 국가와 국제체제,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크게 이러한 세 가지 요소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청일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케네스 월처의 전쟁의 배경을 요인으로 해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이 문명 개화와 구국강병에 매진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던 일본이 왜 이 천국에 대한 전쟁을 도발하게 되었을까라는 게 상당히 궁금하죠. 두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케네스 월처의 이론에 기인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군비 정강을 통한 군사적 자신감입니다. 이것은 어떤 군비 정강론자라는 인간에 대한 요소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정부의 어떤 군사력 정강 계획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요소를 합쳐진 이런 군비 정강을 통한 군사적인 자신감이 하나의 청나라를 공격하게 된 중요한 전쟁의 배경이 되었고요. 두 번째 요인은 그 당시에 이 아시아의 상황이 말이죠. 중국이 여전히 청나라가 점점 약체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남진 정책을 계속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아시아에 진출해서 세력을 평창하려고 하는 정책을 썼고요. 그런 과정에서 천국은 점점 더 약체화되어 가고 있는 어떤 국제 체제, 아시아 지역에서의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케네스 월츠 교수가 이야기했던 국제 체제의 변경 이런 것으로 전쟁의 원인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 청일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해서 1894년 약 20여 년 동안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군비 정강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82년에 이모군란과 84년에 갑신정변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이 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군사적으로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전력 정강을 가속화하게 되죠. 그러면서 약 한 20년 동안 군비를 꾸준하게 정강을 시킨 결과 드디어 이제 청일전쟁 직전에는 이 천국에 대한 군사적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해군력 증강 과정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 이 해군 전력은요, 1883년도에 최초의 근함 계획을 수립을 해서 꾸준히 86년, 88년에 거쳐서 이 해군 확장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제 해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해군 확장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1890년도에도 또한 군함 증강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4년에는 메이지 천황이 황실의 경비를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군함을 건조하라고 이게 예산을 특별한 황실의 경비를 충당하는 어떤 특별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해군 전력이 더욱더 가속화되고요.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894년도에 이 시점에서 해군은요, 약 3천 내지 4천 톤급의 군함을 한 30척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레정 한 24척 정도 해서 총 6만 톤 전후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개의 함대를 또 보유하게 되죠. 그래서 2,000톤급 앞에서 지금까지 건설한 해군력 중에서 2,000톤급 이상은 주력함으로 해서 이제 상비 함대를 건설을 하고요. 그리고 2,000톤급 이하의 소형 함을 가지고는 이제 서해 함대를 편성해서 두 개의 함대를 운용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요.
이란 해군력은 당시에 이제 청나라의 해군력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육군도 전력 증강을 박차에 가했죠. 그래서 1885년에 다시 1888년에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1828년에 사단 제도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총 병력이 육군 병력을 한 5만 6천까지 이때까지 이제 양성을 해서 7개의 사단 체제로 재편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실시했던 징병령을 개정을 해서 당시에 이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병력이 면제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면역 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대리로 어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대신 병력을 하게 하는 이런 대인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제도와 대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더 많은 병력을 징병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징병력을 개정해서 육군의 상비군의 숫자를 늘려갔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군정 업무와 군령 업무를 분리를 합니다. 군정이라는 것은 군의 행정과 교육, 동원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군령이라는 것은 실제 전장을 지휘하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부대를 운용하고 전쟁을 지휘하는 기능이 군령권입니다. 그래서 선진화된 군대, 오늘날의 현대 군대는 이 군정권과 군령권이 분리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다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물론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군의 지휘관들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두 개 다 이렇게 행사하기는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민군 통제 를 위해서도 민군 관계를 또 정립하기 위해서도 민에 의한 군의 확실한 통제를 위해서도 보통 이 군정과 군령권을 이제 분리를 하는 게 오늘날 현대의 개념인데요. 자, 일본은 이때에 1878년에 이 군정 업무와 군령 업무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령 업무는 참모본부가 군령권을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육군성, 즉 내각 예하의 육군성은 이 군정 업무, 행정만을 담당했죠. 그리고 1889년도에 또 메이지 헌법을 제정을 해서요. 천황이 통수권을 갖는, 군의 통수권을 갖는 규정을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헌법 제11조에 천황이 참모본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하죠. 과거에는 이제 이 육군성을 통해서 군령권을 행사했지만 이제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해서 내각을 통하지 않고 천황이 직접 육구 참모본부를 통해서 명령을 하다라고 전쟁을 지도하는 이런 군령 체계를 만들었죠. 그리고 전시에는 이 천황의 군령권을 보좌할 수 있는 기구로 대본영을 설치하는 조례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대본영이라는 것은 전시에 이제 설치를 해서 이 정치와 군사와 외교가 통합될 수 있도록 전쟁을 지도하는 이런 전쟁 최고 지도 본부를 우리가 대본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대본영을 설치할 수 있는 전시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채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청일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 대본영이 최초로 설치돼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자, 군사 제도와 훈련도 상당히 가속화해서 정비를 했는데요. 우선 기존의 프랑스 체제에서 러시아의 군사 체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노력을 기울입니다. 당시에 이 프러시아는요, 유럽의 강대국으로 떠올랐죠.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요. 그리고 1870년엔 프랑스와의 전쟁, 보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또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럽의 강대국으로 이제 발돋움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프러시아는 유럽의 군사 강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찌감치 프러시아의 군사 체제를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정비와 훈련 정비를 해왔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갔던 일본 장교들을 통해서
이 클로제 비처의 전쟁론을 번역을 해서 일본 육군 또는 일본 장교들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독일군 장교를 일본에 초청해서 일본의 육군 대학의 교관으로 초빙을 해서 독일식 군사 전략을 교육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독일의 이때 프러시아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몰트케라는 걸출한 인물이 사용했던 이 군사 전략의 개념을 바로 이 야곱 메켈 소령이 일본군에게 전수를 하게 됩니다. 보불 전쟁에서 결국 몰트케의 전략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때 몰트케의 핵심 전략은 뭐냐 그러면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이 철도가 인프라가 확실히 갖춰져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전시에 철도를 비롯한 이런 운송수단 그리고 국가 기반 체계가 발달돼야 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몰트케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런 것들 일본은 이 시기부터 독일부터 배우죠 직접. 그리고 이 독일군 장교들로 하여금 이 야외 훈련과 같은 실전적인 훈련을 마치 이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FTX 등을 함으로 해서 군사교육, 즉 장교들의 자질을 한껏 끌어올리는 이러한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 개발에도 굉장히 박차를 가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무라타 총을 개발합니다. 이 무라타 총은 소총입니다. 1880년대에 이제 무라타 총을 일본이 이제 유럽에서 들어온 총을 분해를 해서 복제를 하는 총인데 일본식으로 복제해서 만든 일본 총이에요. 이 무라타 총을 개발하고요. 이 그다음에 85년도에는 이 무라타 개량형을 개발합니다. 이 무라타 개량형은 11mm 구경의 사거리가 한 2,400m까지 나갔고요. 도쿄의 그 공장에서 군수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4년 뒤에 89년에는 이 무라타 연발총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에서 이 우검치 전투에서 우리 조선의 농민군들이 일본의 신식 무기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게 되죠. 이때 사용됐던 일본의 신식 소총이 바로 이 무라타 총입니다. 그리고 이제 1885년에는 이 구경 7cm 정도의 청동제 야포를 생산하고 공급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유럽에서는요, 스웨덴이나 프랑스나 이런 프러시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야포가 이때 굉장히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일본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무기 체계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백변전식 보병 전술을 구사하게 된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보병이 전방에서 기동을 할 때요. 후방 지역에서 포병이 화력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의 진지에 대해서 포병이 화력으로 집중해서 사격을 하게 되면 화력을 퍼붓게 되면 이 틈을 이용해서 보병이 이제 소총으로 무장한 보병이 무라타 총으로 무장한 보병들이 전진을 하면서 즉 화력과 기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전진을 하면서 적과 근접하게 되면 이제 일렬에 있는 이 산계 대응 그러니까 흩어진 대응으로 전진하던 보병들이 일제히 소총으로 사격을 하면서 적을 제압하고 근접 정투 백병전을 수행해서 적을 완전히 제압하는 이런 오늘날 전형적으로 보병들이 싸우는 개념을 이때부터 일본은 무기 체계의 개발과 소총과 야포의 개발에 힘에 입어서 이런 전술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전 계획도 또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은요, 이 당시에 이제 총 8개 사단, 총 8개 사단을 육군이 앞에서 우리가 전력 증강해서 7개 사단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한 하나 사단을 더 증가해서 총 8개 사단을 가지고 베이징을 공격한 후에 천국의 황제를 포획하는 이러한 작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6개 사단은 보하이만에 상륙해서 베이징 방면으로 진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개 사단은 이 조공부대로서 양쯔강 연안, 즉 남쪽에서 남방 지역의 천국군이 지원해서 북상하지 못하도록 고착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조공부대로서 2개 사단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공의 베이징을 지향하는 주공의 6개 사단, 양쯔강 남쪽 지역의 주공으로
중국군의 병력이 지원되지 못하도록 고착 견제하는 조공부대가 2개 사단을 배치해서 청국을 무너뜨린다는 이런 작전 계획을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청국에 대한 정보 분석과 또 육군과 해군의 합동 훈련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 나갑니다. 자, 이 당시에 육군의 참모 차장이었던 이 가와가미 소록군은 조선과 청국에 이 영관급 장교들을 보내서 주요 군사 시설을 방문케 하고요. 본인 자신도 현지 정보 수집을 위해서 조선과 또 청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청국의 군사력이 그렇게 일본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일본의 육해공군의 합동훈련은요, 주로 상륙작전에 큰 비중을 두고 실시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어떤 일본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보자면요. 우선 한반도와, 즉 조선이죠. 조선과 대륙인 중국에 대한 어떤 앞으로 전쟁에 대비해서 조선과 중국의 도하작전, 즉 도양이죠. 바다를 건너서 상륙을 하는 이러한 어떤 상륙작전의 개념에 염두에 두고 육해공군이 합동작전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이 상륙작전에 주안점을 두고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청국의 군사력을 좀 살펴보면요. 청나라도 1870년대 이후, 즉 일본이 메이지 개혁을 통해서 꾸준하게 군사력을 증강했을 이 시기에 병행해서 청국도 근대적인 육해군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양 육군이 약 3만 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1방어선 전방에 한 2만여 명, 웨이 하이웨이와 위순, 다롄, 산동성 이런 일대 제1방어선에 한 2만 명 정도를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2방어선에 1만 명 정도를 배치해서 북쪽에 동북아 지역에 동북부 지역에 운용을 했었는 것이죠. 그리고 해군은 4개의 함대를 보유를 했습니다. 북양수사, 남양수사, 광동수사, 복근수사.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함대는 바로 북양수사죠. 그래서 리홍장이 직접 일한 북양 대신 중국의 청나라의 어떤 실권을 가지고 청국을 운용해 나가면서 이 북양 함대를 강력하게 양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북양 함대는요, 정원이나 진원과 같은 이 7,000톤급의 전함을 2척이나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순양함 7척, 수레정 6척 등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중국은 군함이 19척, 수레정 7척, 을 포함해서 총 38,766톤의 배수량을 가진 전력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일본은 점점점 전력 증강을 통해서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국의 길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점에 그러니까 1890년대 이후 시점에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약 한 20년 후 이 지점이면 청국과 육군, 해군 전력이 청나라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군사적인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하게 되죠. 자, 우리가 1800년대, 82년도에 이모군란, 84년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에도 결국은 이 일본이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하지 못했던 이유가 외교적인 어떤 정책을 추구했었던 이유가 바로 군사력의 불균형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청나라에 비해서 일본군의 전력이 약 2대1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해법을 해나가는 이런 정책을 추구했지만 그 이후 10년 동안 꾸준히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에 그 사건을 겪으면서 군사력을 점점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를 해 나가면서 약 10년 후인 이 시점 1890년대에는 드디어 이제 청국과 대등한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일본이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또 정부죠. 1885년에 이제 일본은 내각제로 전환하면서
총리 대신으로 이또가 이제 부임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1889년도에는 다시 이제 야마가타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1892년도에 다시 또 이또가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 변화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이또 정부 시절에 외무 대신이었던 이 무네미스라는 외무 대신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당시에 이 중의원 연설에서 한 내용을 보면요, 일본이 얼마나 군사적인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의원 연설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요. 뭐라고 이 무스가 이야기했냐면요. 자, 우리는 이제 메이지 초기, 즉 1868년, 70년 이 시대에 대비해서 교역액이 약 3천만 엔에서 1억 6천만 엔으로 증대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졌다는 것이죠. 강력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3천여 마일의 철도도 부수를 했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독일군들의 전략을 받아들이면서 몰터케의 전략 중에서 철도 부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인식을 1880년대 중반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실제로 3천여 마일의 철도를 부설했고요. 그리고 국가 인프라를 위해서 1만여 마일의 전선을 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서 40여 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백 척의 서양형 상선을 또 보유하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육군의 상비병력도 육해군 상비병력도 약 15만 명을 보유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어떤 전력 정강을 가지게 되었다고 중의원에서 무스 외무대신이 연설을 하면서 일본이 앞으로 이제는 군사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청나라와 공세적인 어떤 대외 정책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885년에 이제 초대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물러나고요. 1889년에 야마가타 아리모토가 총리 대신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우리가 제1강에서도 정한론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죠. 대표적인 이 강경론자입니다. 사이코 다카모리나 야마가타 아리토모 같은 사람은 군인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한 강경하게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요시다 쇼인의 어떤 유지를 받들어서 정한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야마가타고요. 이 야마가타는 본인이 권력을 질 때마다 중국과 즉 만주와 조선을 침략해서 무력으로 점령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하던 인물입니다. 자, 드디어 이 인물이 89년도에 총리 대신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가 대외 전략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외교 정량론이라는 겁니다. 자, 이 외교 정량론의 골자는 뭐냐면요. 우선 군비 정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강해왔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국가 독립 자유의 길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대외 정책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마가타가 당시에 주장했던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입니다. 이 야마가타가 말한 이 주권선이라는 것은 일본 본토를 우선적으로 방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일본 본토를 뛰어넘어서 일본 본토의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 지대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선이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일본의 영향권 하에 확실히 두어야 일본 본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익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야마가타는 이 주권선과 이익선을 강조를 하면서 공세적인 외교 정책을 펴나간다 하면서 외교 정량론을 통해서 당시의 정치권에 또는 군부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마가타는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하고 체결했던 조약이죠. 그래서 양국이 이제 조선에 출병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이 텐진 조약에는 청나라가 중국에 종주권을 행사한다. 즉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게 이제 이 통상조약을 통해서 명기가 됩니다. 제1조약, 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게 완전히 공식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텐진 조약에. 그래서 일본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익선, 즉 조선을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서는 조선에서의 천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최우선 과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마가타는 텐진 조약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은 청국과 영국과 독일 등과 연합보호 방책을 강구해서 조선을 항구 중립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야마가타의 주장은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조선을 뭐 진정한 독립국가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이런 주장이 아니고요. 조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청국이 이 종주권을 갖고 있는 이것을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합 열강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청국을 견제해서 결국은 조선을 중립지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야마가타가 외교 정량론에서 주장했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또한 이 이후에 야마가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외교 정량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군비 정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가 군비 정강이 되어야 된다고 꾸준히 주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야마가타는요, 주변 정세를 즉 아시아에서 유럽 열강들이 군사력을 건설해서 세력을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 보면 시베리아에서 러시아가 철도를 부설을 하는 것은 이 청국과 몽고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정책이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당시에 광시와 광둥 지방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영국 역시 윈난과 서촨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이러한 유럽 열강들의 세력 팽창을 중국 지역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청국은 결국은 이러한 유럽 열강들의 청국에 대한 진출 때문에 지금 유럽 국가들에서 대응할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야마가타는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야마가타는 향후 동양 지역에서는 10년 이내에 화기가 파열할 것이다. 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화기라는 것은 화를 당할 기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화기가 파열할 것이다.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천국이 유럽 열강에 의해서 약체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어떤 시국에 대비해서 이때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군비 정강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국가 이익을 이러한 경우에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에 뛰어들어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야마가타는요, 유럽 열강이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유럽 열강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깊숙이 지금 세력 평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내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일본은 야마가타 입장에서 우리 일본입니다. 야마가타는 우리 일본은 유럽 열강을 적수로 간주해서 향후 8 내지 9년간에 걸쳐서 해군 확장에 중점을 둔 군비 정강을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메이지 정부의 주요 정치 세력들은요, 이런 야마가타의 외교 정량론이나 또 군비 정강론에 힘입어서 자,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위협적인 양상으로 간주를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러시아의 남진이라든지 영국과 프랑스의 아시아 진출, 그 다음에 점점점 약해져가는 천국의 이런 국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위협적이다라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간다라고 이게 메이지 주요 정부의 주요 정치 세력들은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일본 본토와 조선에 대한 영향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비 정강이 최우선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략은 최우선적으로 군비 정강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앞에서 야마가타가 이야기했던 주권성과 이익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비 정강이 최우선적인 국가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이 메이지 정부의 즉 1890년대 1880년대 후반 1890년대 이 주요 정치 세력들의 인식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이러한 어떤 인식하에서 우리가 청일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요, 이 청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자신감입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이에 20여 년 이상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대등한 수준으로 청국과의 대등한 수준으로 군사력, 육군과 해군을 증강시켰던 일본의 군사력이 이 대등한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청국에 대한 군사적 자신감이 하나의 청일 전쟁의 발발 배경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케네스 월츠 교수가 이야기했던 국가와 국제 체제의 요인입니다. 군비 정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러한 메이지 정부의 국가 전략,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당시에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의 어떤 이 아시아의 팽창 정책, 그리고 중국이 점점점 천국에 점점점 약체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럽 열강의 아시아 진출로 인해서 이것이 일본에게서는 주권성과 이익선을 지키는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간주를 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적인 변화에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더욱더 군비 정강을 통해서 국가 전략을 군비 정강이라는 국가 전략의 모든 정치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이런 메이지 정부의 국가 전략, 주요 정치 세력들의 국가 전략이 또한 청일 전쟁의 발발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청일 전쟁은 케네스 월츠 박사가 이야기한 전쟁의 원인의 세 가지 요소, 인간과 국가와 국제 체제, 이 세 요인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4강 청일 전쟁의 어떤 청일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